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뚜르게네프의 밀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반 세르게이의 비치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3대 문호의 한 사람입니다. 중앙 러시아 스파츠코의 마을에 부유한 지주 귀족 출생입니다. 모스코바 대학을 거쳐서 베를린 대학에 유학하여 철학, 역사, 고전어를 연구하고 서구주의를 표방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852년 농민 생활을 소재로 한 25편으로 이루어진 단편 사냥꾼의 일기를 내놓으면서 문단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1940년에서 70년대에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농노제도를 공격한 것이라 하여서 정부로부터 엄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투르게네프 밀회 9월 중순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나는 자작나무 숲속에 앉아 있었는데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가끔씩 따스한 햇빛도 비치는 등 몹시 고르지 못한 날씨였다. 너울너울한 회색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엎는가 싶더니 벼랑간 여기저기서 구름이 벗어지며 그 사이에 맑게 갠 정다운 쪽빛 하늘이 아름다운 눈길을 던지기도 한다.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나뭇잎이 조용히 산들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계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즐거운 듯이 웃는 봄의 설렘도 아니고 끊임없이 소곤거리는 부드러운 여름의 속삭임도 아니며 늦은 가을의 불안스러운 싸늘한 짓거림도 아니었다. 다만 들릴락 말락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꿈속에서의 중얼거림과 같았다. 산들바람이 살며시 나무 위를 스치고 지나간다. 비에 젖은 숲속은 구름 속에 태양이 나오고 들어감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숲속의 모두가 갑자기 미소를 짓듯 찬란히 빛나는가 하면 띄엄띄엄 서 있는 가느다란 자작나무 가지가 갑자기 흰 명주처럼 부드러운 반사를 받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얼룩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키가 훌쩍 크고 곱슬한 양치줄기는 무르익은 포도처럼 가을빛으로 물들고 한없이 뒤엉킨 채 눈앞에서 말갛게 투명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벼랑간 주위는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 선명한 빛깔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하얀 자작나무도 빛을 잃은 채 싸늘하게 빛나는 거울 햇빛을 받지 못한 눈처럼 하얀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다. 드디어 부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면서 숲속에서 속삭인다. 자작나무 잎은 눈에 띄게 색이 바랬으나 아직은 다른 나무에 비해 파란 편이었다. 그러나 군데군데 섞여 있는 어린 자작나무는 모두 빨갛게 물들거나 노랗게 물들어서 방금 비를 맞아 가느다란 나뭇가지 사이로 미끄러지듯 반짝이며 햇볕이 스밀 때 그 자작나무 잎이 빨갛게 타오르는 모습은 정말 훌륭한 경치였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다만 가끔씩 사람을 비웃는 듯한 박새 소리만이 강철 방울처럼 울려 퍼진다. 나는 이 자작나무 숲으로 오기 위하여 높은 사시나무 숲을 개를 데리고 지나왔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 사시나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연보랏빛 줄기며 녹회색 금속성을 띤 나뭇잎을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치켜 올리려고 애쓰는 것과 흔들리는 부채같이 허공에 너울너울 펼쳐져 있는 모습도 싫거니와 그 기다란 줄기에 멋없이 둥글고 제멋대로인 나뭇잎들이 건들건들 흔들리는 모습 또한 싫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좋은 때는 낮은 관목 숲속에 높이 솟은 붉은 석양빛을 담뿍 받아 뿌리에서부터 나뭇잎 끝까지 적황색으로 물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름날 저녁이다. 또 바람 부는 맑은 날에 소란스럽게 물결치는 나뭇잎들이
푸른 하늘의 이야기를 하며 그 나뭇잎 하나하나가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하는 듯이 보일 때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시나무 숲속에서 아예 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이 자작나무 숲까지 온 것이다. 그러고는 낮게 가지를 벌리고 있는,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느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사냥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이 고요하고 부드러운 숲속의 꿈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른다. 내가 눈을 떠보니 숲을 속은 온통 햇빛으로 가득 넘쳐 있고 어디서나 기쁜 듯이 속삭이는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그리고 찌푸린 구름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상한 냉기가 공기 속에 감돌고 있다. 그것은 언제나 하루 종일 궂은 날씨가 계속된 다음에 맑게 갠 고요한 저녁을 예언해주는 징조이기도 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사냥의 고마움을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시골 처녀였다. 그는 나로부터 2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반쯤 벌어진 한쪽 손에는 풍성한 들꽃다발이 안겨 있었으나 처녀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들꽃은 미끄러져 바둑무늬 치마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깨끗한 희 루바시카는 목과 손목에 단추를 끼웠고 보드라운 잔주름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목과 가슴에는 굵은 노랑 목걸이가 두 겹으로 늘어져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은혜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겨 하얀 이마 위로 깊숙이 동여맨 좁은 빨간 머리띠 밑에 두 개의 반원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그을려 있었으나 그것은 엷은 피부에서나 볼 수 있는 그을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과 기다란 속눈썹만은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속눈썹은 촉촉히 젖어 있고 한쪽 볼에서 입술가에 걸쳐 파르스름한 한 줄기 눈물 자국이 햇빛에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어디를 보나 아름다웠다. 조금 크고 둥구스름한 코까지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것은 그녀의 얼굴 표정이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구김살이 없고 부드러우며 무척 슬픈 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어쩔 수도 없는 천진난만한 앳된 슬픔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분명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눈앞에 투명해 보이는 나무 그늘에서 사슴처럼 겁에 질린 커다란 맑은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얼마 동안 바스락 소리가 난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짓고 살며시 머리를 돌렸다.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천천히 꽃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 주위가 빨갛게 물들고 입이 바르르 떨리더니 다시 속눈썹 아래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다 볼 근처에 멎으며 반짝 빛났다. 어느새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불쌍한 그녀는 가끔 외로운 듯 손을 움직일 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때 또다시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바스락 소리는 끊이지 않고 점점 뚜렷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 소리는 민첩하고 믿음직스러운 발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똑바로 몸을 폈으나
어딘지 모르게 불안스러운 눈치였다. 그녀의 근심스러운 눈매가 바르르 떨리며 기다리는 조바심으로 불타올랐다. 마침내 숲을 속에서 한 사나이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뚫어지듯 그쪽을 바라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힘없이 주저앉아서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비로소 근심 어린 애원하는 듯한 눈을 들었을 때는 그 사나이가 와서 발을 멈추었을 때였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나무 밑에서 그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그는 내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어디를 보나 부유한 젊은 지주댁의 바람둥이 머슴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가 입은 옷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무척 멋을 부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그의 청동색 짧은 외투는 그의 주인한테서 물려받은 듯한 것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단정히 단추를 끼웠으며 장밋빛 넥타이는 끝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금태가 달린 검정 비러드 모자를 눈썹 밑까지 내려 쓰고 있었으며 하얀 루바시카의 깃은 정답게 두 귀를 받쳐주면서 빳빳하게 풀먹인 커프스는 마디진 빨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목 전체를 가리고 있었다. 또한 그 손가락에는 물망초를 본뜬 터키 구슬의 금은 가락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붉고 싱싱하고 뻔뻔스러워 보이는 얼굴은 나 같은 남자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반감을 사는 것이 일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얼굴이 여자들에겐 곧잘 인기가 있는 것이다. 그는 초라한 자기 얼굴에 사람을 멸시하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가 하면 본래 조그만 눈을 더 가늘게 뜨면서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입술 끝을 실룩거리면서 일부러 하품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금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멋있게 까부라진 관자놀이의 붉은 털을 매만지기도 했다. 그는 또 두툼한 윗입술 위에 튀어나온 노란 콧수염을 쓰다듬어 보이는 등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거만을 떠는 것이었다. 그는 시골 처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거만을 떨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나이는 거들먹거리며 그녀 곁으로 다가와서 잠시 그대로 선 채 어깨를 한번 흔들고는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찌른 다음 무관심한 눈길로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 땅 위에 앉았다. 사나이는 여전히 딴 곳을 바라보며 한쪽 다리를 흔들고 하품을 하며 물었다. 그래, 어때? 기다린 지 오랜가? 그녀는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오래됐어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래? 사나이는 모자를 벗고 눈썹 옆에서 자라기 시작한 곱슬곱슬 물결치는 짙은 머리칼을 의젓하게 한번 다듬고는 거만하게 주위를 돌아본 다음 다시 조심스럽게 모자를 썼다. 난 깜빡 잊어버렸지. 게다가 이렇게 비가 와서. 그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정돈을 할 수 없는데도 자칫하면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아무튼 우린 내일 떠나기로 했어. 내일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사나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일. 아니, 제발 이러지 마. 사나이는 그녀가 온몸을 떨며 말없이 고개 숙인 것을 보고 불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쿨리나, 부탁이니 제발 울지 말아줘. 그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너도 알잖아. 그래도 운다면 난 가버릴 테야. 바보같이 훌쩍훌쩍 울긴. 네, 안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아쿨리나는 꿀꺽꿀꺽 울음을 삼키며 재빨리 말했다. 정말 내일 떠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젠 또 언제 만나게 될까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만나게 될 거야. 만나게 돼. 내년이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주인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자칫하면 외국에 갈지도 몰라.
그는 약간 코맨 소리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럼 당신은 저를 잊어버리겠지요? 아쿨리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잊어버리다니. 당치 않아. 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도 이젠 좀 똑똑해져서 바보짓은 하지 마라.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다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태연히 허리를 펴고 하품을 했다. 저를 잊지 마세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녀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지만 글쎄 어떻게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겠어요. 아니 왜? 사나이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빅토르 알렉산드리치도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빅토르는 강철로 만든 시계줄을 꺼내서 장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쿨리나, 너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 그런 못난 소리는 하지 마. 난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넌 완전한 시골뜨기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 어머니만 해도 농사꾼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너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면 그걸 잘 들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무서워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글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무섭단 말이야? 그건 뭐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 곁으로 다가서며 다시 물었다. 꽃인가? 네, 꽃이에요. 아쿨리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들에서 모과잎을 따왔어요. 그녀는 약간 활기를 띠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것은 송아지에게 먹이면 좋고요. 그래서 이건 금전아인데 습진에 잘 들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봐요. 이건 또 물망초. 그리고 이건 향기 나는 오랑캐꽃. 그리고 이 꽃은 당신께 드리려고 꺾은 거예요. 그녀는 노란 모가잎 밑에서 가는 풀로 묶은 파란 들국화다발을 꺼내면서 말했다. 좋아하세요? 빅토르는 느리게 손을 뻗쳐 꽃을 받아들고는 되는 대로 냄새를 맡은 다음 생각에 잠긴 듯한 거만한 태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꽃다발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쿨리나는 물끄러미 사나이가 하는 짓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처럼 숭배하고 복종하겠다는 갸륵한 사랑의 정신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빅토르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사나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나이는 거만하게 드러누워서 그녀를 관대히 생각이라도 해주는 듯이 그녀의 그 거룩한 눈길을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분을 참지 못하여 그 사나이의 불구죽죽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이다. 일부러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자기만족의 자만심이 철철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믿는 정열에 불타오르면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툭 터놓고 간절하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나이는 꽃다발을 풀 위에 떨어뜨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청동태를 두른 둥근 유리알을 꺼내서 한쪽 눈에 갖다 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찌푸리고 볼과 코까지 들먹거려도 끼려는 안경은 자꾸 빠져 손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건 뭐예요? 아쿨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로레스, 알만 있는 외짝 안경이야. 그는 점잖게 대답했다. 그걸 왜 끼려고 하는데요? 이걸 끼면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지. 어디 좀 보여주세요. 빅토르는 얼굴을 찌푸렸으나 그래도 할 수 없다는 듯 안경을 아쿨리나에게 주었다. 깨면 안 돼. 조심해. 걱정 마세요. 깨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쿨리나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눈으로 가져갔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눈을 가늘게 떠서 봐야 해. 그는 훈계하듯 말했다. 아쿨리나는 안경을 대고 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이쪽이 아니야. 그쪽이라니까, 바보같이. 그는 아쿨리나가 미처 잘못을 고치기도 전에 안경을 빼앗으며 이렇게 외쳤다. 아쿨리나는 얼굴을 붉히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이 가질 물건은 못 되는군요. 아쿨리나가 말했다. 그렇지. 가난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아,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당신이 떠나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갑자기 하소연하듯 말했다. 빅토르는 옷자락으로 안경을 닦고는 다시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래, 처음 한동안은 괴로울 거야. 물론 괴롭지. 그는 동정하듯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어깨에서 살며시 빅토르의 손을 잡더니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넌 정말 착한 여자야. 그는 자기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쿨리나,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아? 너도 잘 생각해보면 알 거야. 주인이나 나나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 이제 곧 겨울이 되겠지만 시골의 겨울이란 너도 아다시피 참을 수가 없어. 그러나 페테르부르크라면 그렇지 않아. 거기는 모든 것이 신기할 뿐이야. 아마 너 같은 시골뜨기는 상상도 못할 거야. 훌륭한 집에 멋있는 거리, 상류사회 사람들. 아, 정말 마음이 설렐 뿐이야. 아쿨리나는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참, 내게 이런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빅토르는 땅바닥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빅토르 알레산드르치. 저도 다 알아요. 모두 다 알겠는데요. 오, 그렇다면 굉장하군. 아쿨리나는 그만 눈을 내리깔았다.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그 전에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이렇게 말했다. 그 전이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전이라고. 그는 성난 어조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젠 나도 가봐야겠어. 빅토르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려고 팔꿈치를 세웠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야? 작별 인사도 다 끝났는데. 기다려주세요. 아쿨리나는 애원하듯 되풀이했다. 빅토르는 다시 벌렁 낮아빠지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쿨리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점점 흥분해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입술이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파리한 두 볼이 연분홍빛으로 바뀌어 갔다.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당신은 정말 너무하군요. 정말 너무해요. 마침내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빅토르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묻더니 약간 몸을 세워서 그녀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너무해요, 당신은. 기왕 떠나시는 길에 단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때요? 이 의지할 데 없는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아쿨리나, 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나도 몰라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떠나시는 마당에 한마디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는 참 이상한 여자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단 한마디라도. 똑같은 말만 하는군. 그는 화가 난 듯 중얼거리며 땅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화내지 마세요, 빅토르 알렉산드리치. 화내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난 너와 결혼할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야?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얼굴을 들이대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 아무것도,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그저 작별하는 길에 한마디라도.
그녀는 떠듬떠듬 대답하며 떨리는 두 손을 겨우 빅토르에게 내밀었다. 눈에서 비 오듯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드디어 눈물을 흘리는군. 아쿨리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흑흑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혼자 남는 제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그리고 제 몸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하고, 아, 나 왜 이다지도 불행할까요? 마음대로 다 얘기해봐. 빅토르는 주위를 서성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마디쯤은 아쿨리나 난 하고 말이에요. 그녀는 울음이 복받쳐 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풀밭에 머리를 파묻고 애절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듯 물결치고 머리는 세차게 들먹거렸다.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슬픔이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빅토르는 잠시 아쿨리나를 노려보고 서 있다가 어깨를 흠칫하고 돌아서더니 이내 성큼성큼 넓은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아쿨리나는 울음을 멈추고 머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 깜짝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뒤따라 달려가려 했으나 발이 휘청거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참다 못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내 모습을 보자 가냘픈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서는 황급히 나무 뒤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땅바닥에는 꽃잎만이 쓸쓸히 흩어져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흩어진 꽃다발을 손에 들고 숲을 지나 들판으로 나왔다. 태양은 파르스름한 하늘에 나직하게 걸려서 그 햇빛도 파리하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미 햇빛은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한 물빛으로 고루고루 넘치고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지기까지는 겨우 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나 저녁노을은 이제 겨우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추수를 마친 노랗게 마른 밭이랑 사이를 지난 세찬 바람이 정면으로 휘몰아쳤다. 조그만 가랑잎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내 옆을 지나 한 길을 가로질러 숲가를 따라 질주했다. 마치 병풍처럼 들판에 면한 숲 가장자리는 뒤흔들거리면서 눈부시지는 않지만 뚜렷한 빛으로 반짝였다. 빨갛게 물든 풀의 줄기, 지푸라기까지도 가을의 거미줄이 빛나며 물결치고 있었다. 나는 슬픈 마음이 들어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시들어가는 자연의 슬픔 속에 있는 우울한 겨울의 공포가 스며들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때 까마귀 한 마리가 요란스럽게 날개를 퍼덕이며 머리 위로 높이 날아왔다. 까마귀는 흘낏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날쌔게 위로 솟구쳐 올라 까악 울면서 숲 뒤로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많은 비둘기떼가 탈곡장에서 날아와서는 기둥처럼 맴돌며 날다가 다짜고짜 들판으로 흩어져 내렸다. 숨 쉴 수 없이 완연한 가을인 것이다. 누군가가 벌거숭이 언덕을 지나가는지 요란스레 빈 달구지 소리가 덜커덩거린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가련한 아쿨리나의 모습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들국화 꽃다발은 오래전에 이미 시들어 버렸으나 아직까지도 나는 그 꽃다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한편의 영화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서정적인 소설이었습니다. 튜르게네프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자면 그의 작품은 농노제도에 얽힌 농촌과 암담한 농민들의 생활상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가 농노들을 짐승처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가 죽자 농노들을 해방하고 인두세를 개정하는 등 평소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황태자 알렉산드로 2세가 농노 해방을 결심하게 된 것도 사냥꾼의 이야기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하는데, 농노 제도와 신구 사상의 충돌로 대표되는 당시의 사회적 진통의 와중에서 투르게네프가 수행한 역할은 잠옷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서정에 넘치는 세련된 문체, 러시아의 전원 풍경을 그린 아름다운 자연 묘사, 섬세한 언어 감각으로 당대의 1급 작가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사냥꾼의 일기 외에 루딘, 첫사랑, 아버지와 아들, 처녀지 등의 단편과 장편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밀회는 그 부르의 대표작 사냥꾼의 일기 중에서 제21편에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사냥꾼의 일기에 실린 작품들이 다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농노 제도 하에서 농민이 겪는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으로서 농노제에 대한 휴머니스틱한 반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을 지닌 농민의 딸 이쿨리나가 생명까지 바치고 싶은 상대에게 한갓 놀이개로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절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미묘한 심리의 묘사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짙은 비애, 이른바 철학적 우수에도 투르게네프 소설의 한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